최근에 올렸던 두 편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댓글로 남겨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과 철골공사와 단열 및 기밀시공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곧 인격이다라고 남겨주신 김재금님 외에 몇 분들, 아울러 본인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을 응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 유튜브 사이버 공간에서 단 몇 글자만으로도 진정하고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보이지 않는 이 공간을 빌어서 막말과 욕설에 가까운 험한 댓글로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도 모든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이나마 성실히 소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세만 빌드입니다. 평생에 한 번 짓는 집, 튼튼하고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듯이 집을 짓는다는 행위도 원인과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25년간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며 건축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남들보다 건축 지식과 건축 상식 분야에 있어서 조금은 더 알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잘난 체를 하거나 타인을 함부로 대할 정도의 대담한 소양이나 인격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건축사분의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주택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주택, 특히 단열층을 확실히 담보하는 이중벽체로 설계하는 건축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립식 주택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였는데요.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장의 도면만으로는 디테일한 시공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전원주택 전문 시공사이기도 하지만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이중벽체로만 시공하는 저희 아세만 빌드가 도면 변경을 통해서 이중벽체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건축사무소로 재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이나 다양한 플랫폼에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비가 많이 차이나는 것과 함께 각각의 공법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뢰받은 집에 대해서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면 좋을지와 낭비되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하는 설계자, 디테일과 품질, 작품을 남긴다는 신념으로 안과 밖 전체의 조화를 고민하는 설계자, 그리고 일정 부분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온 시공사나 시공자를 찾는 노력이야말로 안전하고 따뜻한 집, 더불어 아름답고 완성도 높은 내 집을 짓는 지름길이라는 말에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20여 년간의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집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에 따라 그 품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축 인허가와 토목 인허가, 건축 설계와 준공 등을 대행하는 건축주 행정 대행에서부터 기반공사와 상수도, 하수, 오수, 우수 배관 등의 토목공사, 그리고 집을 짓는 건축공사의 전체 공정, 집 안팎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싱크대와 조명기구, 보일러, 데크, 야외 수도와 야외 전등 등의 부대공사,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건축 문의 전화가 있지만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축 예정지의 토지 형상과 컨디션, 주변 상황과 입지 여건, 진입로, 상수도와 하수, 오수 등의 유출구, 자재 운반과 야적 장소 등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점검을 하고 지을 집에 상시 거주하시는 인원과 예상 건축 면적, 공간 구성 등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섬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나 동일하게
건축 컨설팅과 현장 답사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지난 영상의 두 번째 제목은 고단열 주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편집이나 가감 없이 제작한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댓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열교와 열교 차단, 45도 못따기에 대해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경량철골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이중벽체 주택을 지어오면서 45도 못따기로 열교 차단을 하는 방식은 제가 2011년부터 실천했으니까 대략 13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위에 대한 열교는 실제로 외기와 직면하여 노출되는 판넬의 철판을 실내와 연결되지 않게 단절하고 차단하는 작업만 제대로 실행해주고 단열층을 충실히 형성한다면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사면 모서리, 판넬 접점 부위의 못따기는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속과 단열재의 물성을 이해하고 우레탄 폼을 충진해야 하는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있다면 열교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열교 차단이라는 목적하에 외벽체와 만나는 곳에 지붕 판넬 하부 철판을 잘라내는 아주 위험천만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분은 지붕에 내려지는 적설하중과 풍하중 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건축 시공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열교에 대한 심도 있는 영상은 반드시 제작해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은 우레탄 폼을 충진할 때 물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제조사에서는 친절하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통의 우레탄 폼이 아닌 대략 200여 통을 사용하는 과정과 건물의 상부층, 외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곳에는 철골 부재들이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분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레탄 폼은 일회형 제품으로서 수분 공급을 해준다면 경화를 진행시키는데 일정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기후 조건에 따라 습도가 달라지는 현장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 반드시라는 단어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의 댓글은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아보면 어떠냐고 하셨는데요. 패시브하우스 매뉴얼처럼 굳이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의 중요한 시공 내용을 정확히 실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내외부의 단열과 기밀 작업을 세밀하고 충실히 진행하고 기둥인 컬럼 공간만큼 공기층을 확실히 확보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이중으로 치부할 때 내외부의 단열층을 완벽에 가깝게 형성하는 것과 3중 유리의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서 유리창의 열 관리율을 담보받고 창틀의 기밀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한다면 따뜻한 집은 충분히 지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이 주택들이 그렇게 지어졌고 많은 고민 속에 건축주님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천해서 안전하고 따뜻한 집, 외부의 온도가 영하 6도에서 14도일 때 난방 보일러를 전혀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12시간 이상의 밤을 보내는 동안 아침 8시에도 실내 온도를 22도 이상 유지하는 그런 집에서 잘 살고 계시다는 것이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만 빌드가 짓는 집은 고단열 주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경량 목조 주택도 그 마음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전소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타 구조체에 비해서 가연성이 높은 자재임은 인정합니다만 난연 소재의 단열재가 사용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재의 외부와 내부에 불연제로 마감한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화성이 높은 신나 같은 물질로서 작정하고 불을 지른다면
그리고 발화된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 구조체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안전하다고 환상을 가진 콘크리트 주택도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벽지는 불에 안 타는 소재일까요? 설령 페인트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불은 붙게 됩니다. 방바닥 마감재인 장판이나 마루 종류는 절대 불에 타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화 벽지나 방연 벽지는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만들어진 자재일 뿐이지 불길이 번졌을 때는 내화 코팅이 벗겨지면서 결국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어느 구조체에 할 것 없이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구조체가 비슷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화재의 원인입니다. 불이 나는 원인이 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TV나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그저 단순 무식할 정도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집이라거나 조립식 건물이라고 일방적으로 편향된 말로 매도시켜 보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인 집과 다르게 창고 등의 근생시설과는 시공 내용과 마감 공정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택은 창고나 근생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마감재가 별도로 특히 불연제 성분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화재 대피 시간을 일정 부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불연 재질의 석고보드가 치부되고 있습니다. 창고나 근생시설의 내부는 석고보드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요. 신축한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불을 지르지 않는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뢰 등으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간의 스파크가 원인입니다. 번개를 직접 맞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번개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 스파크로 인한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년 CD관 속에 전선을 기본적으로 매입시켜 왔고요. 판넬의 심재 또한 나년 소재의 스티로폼을 사용함으로써 스파크 단계에서 불꽃은 그 즉시 소화되도록 시공되어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토치를 사용해서 나년 스티로폼을 태웠을 때도 끓음만 날 뿐이지 불이 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년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이 강화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개인 소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중 천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GW 플렉시볼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스레인지나 자동 감지 기능이 없는 인덕션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입니다. 커튼 같은 인화성 소재가 주변에 불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초기 진화를 하지 못했다면 어느 구조체나 동일하게 불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집만 화재에 위험하다고 외국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물류창고나 공장 같은 곳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그 화재의 원인과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샌드위치 판넬 집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짓거나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류창고나 공장에서 불이 날 때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건축법만 강화하는 바람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생뚱맞게도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형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단열 성능이나 가성비, 기타 여러 포지션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소재인 줌불연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립식 주택은 기성 제품을 주로 사용하여 짓는 집의 통칭입니다. 몇 분의 건축사의 일방적인 어쩌면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시각과 허접하게 공사하는 일부 업자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조립식 주택이라는 것은 경량 목조주택, 경량 철골주택, 스틸하우스가 이 범주에 함께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부르지 않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주택은 대략 50여만 가구로 예상을 하는데요. 화재 사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소규모 창고나 많은 사람이 실내외에서 활동하는 대형 물류창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50여만 가구 중에 상대적으로 오래된 집, 그런 집들은 전선의 노후화와 예전에 저사양의 전선을 사용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누전 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은 있겠지만 전기와 전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근래의 신축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과연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집계도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판넬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전소된다는 말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려는 심각한 오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은 판넬을 눕혀서 시공하지 않고 왜 세워서 시공하느냐. 다시 말해서 눕혀서 시공하는 횡 패널이 아니고 종으로 세워서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단열성을 확보하기가 종판넬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 내용은 현장 영상으로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은 완전 밀폐하면 실내 공기가 엉망이지 않을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만 자금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결국은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완전히 밀폐된 집을 원하느냐, 아니면 기밀이 안 된 바람이 잘 통하는 집, 그래서 춥고 더운 집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예외 없이 100% 기밀이 잘 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를 보충하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교환 장치인 폐열 해소 장치입니다. 외부와 내부의 멋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의 삶의 질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거주하는 가족들이 숨 쉴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 옛날 창호지 집이 아닌 인위적으로 창이나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시사철 발생하는 황사와 유독성을 가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창문을 여는 것도 이젠 자유롭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실내 공기는 외부로 배출을 시키고 유입구를 통해서 빨아들인 공기는 폐열 해수 장치를 통해 신선한 공기로 변화를 시켜서 실내로 공급하는 기기를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과 환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난방을 하지 않고도 22도를 유지하는 것은 뻥이다. 이중벽체를 시공한다는 것은 기밀과 단열층을 충분히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조인트 부위와 상하 좌우 어느 곳 할 것 없이 기밀 작업을 하였다면 아침부터 들어오는 태양의 열은 창문을 통해서 열기와 온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되고요. 컬럼을 사이에 둔 공기층의 일정 부분 머물게 되면서 실내 온도는 상당한 시간만큼 유지하기 때문에 밤새 난방을 위한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도 일정 온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일러는 실내 설정값에 의해서 가동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만 빌드가 짓는 집은 난방비가 월등히 절약되는 반면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실내 온도는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방바닥은 실내 온기보다 낮다는 겁니다. 카페트나 러그 등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 주로 앉아 생활하는 공간에는 온열 매트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의 원고를 쓰는 동안에 또 다른 댓글도 달렸는데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남기셨는데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미 내진 설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진 설계라는 것은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받기 위해 집안 조건, 지진 하중, 구조물,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설 하중과 풍하중, 그 외에 수많은 내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구조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짧게라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몇 장을 출력하려고 했던 것이 구조 계산서 PDF 파일 전체를 출력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량은 A4 용지로 총 72장이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자체적으로 도면을 제작하고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를 마치면 평면도와 입단면도 등을 제작합니다. 그때 철 구조물에 대한 구조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구조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무소로 전달하고 적합한 내진 구조값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건축사님에게 전달하여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건이 아닌 신고건의 주택에는 설계를 하지 않는 전기 전열 도면까지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3D 입체 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서 설계에 대한 부분은 완성하게 됩니다. 이미 써둔 원고에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철골공사 댓글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패널 시공의 단열층을 확보하는 것은 고단열 주택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단열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구조체의 튼튼함과 안전성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전모나 벨트, 라이프로프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 시공을 할 때의 애로사항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골공사의 첫 번째 답변은 댓글 내용만 봐도 건축에 관련된 고급 기술자 이상으로 판단되는 두 분의 이야기인데요. 한 분은 미국에서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국내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세라고 하는 브레이싱이 설치되지 않았고 주 각부의 무수축 몰타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영상 속에서도 있었지만 보충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구조 계산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잠시나마 언급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의 이사급 인원은 고급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나 중소건설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서 처음 입사했을 때는 당황하는 일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관여했었던 많은 광급공사나 대형 공사를 해오던 매뉴얼과 다르게 소형주택 시장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괴리감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급공사, 더욱이 소형 단독주택일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계 도면 자체도 디테일하게 실시 도면과 기본 도면을 제작하지 않을 뿐더러 광국공사 매뉴얼과 자재 사양을 취할 경우에 웬만한 건축주분들은 집 짓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건축비는 상승하게 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으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는 체계적으로 제품과 물품을 관리하는 스마트한 체계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그에 훨씬 더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형마트만 이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철골과 경량 철골은 구조적인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분야에서도 일정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벽체 지부가 없는 일반 철골은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경량 철골 주택의 경우는 내벽체와 함께 수반되는 시공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용이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컨펌을 받아서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다른 부재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들로 구성된 건우회라는 모임을 8년 전에 제가 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조기술사님과 외부 건축사님들까지 총 6분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현장에서 구조에 대한 컨펌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 제작과 용접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6년 전부터 용접 방식이 아닌 볼트 체결 방식으로 전환할 때
근우회의 회원인 국제구조기술사인 김 소장님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원고에 많이 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편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들과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